오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아침도 좀 쌀쌀하죠. 근데 낮에는 다시 덥다고 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부 태풍 란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태풍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도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돈이 있던 없던, 권력이 있던 없던 모든 이들이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삶의 태풍의 피해를 어떻게 잘 피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삶에서는 똑똑함보다 지혜롭고 현명함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웨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언제나처럼 금요일날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이분들을 보면은, 아, 금요일이구나. 글쎄, 이번 주 다 갔네. 아, 정말 주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자, 이제 좀 있으면은 원전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죠. 지금 8시 16분 39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공론위원회에 결론은 넘겼을 겁니다. 8시에 넘긴다고 하니까. 자, 정치권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 어떤 거 꼽으셨습니까? 먼저 김홍국 교수님. 네, 즐거운 속담이 돼야 하는데 네. 좀 어두운 속담이죠. 도둑이 매를 들고 나선다. 세태를 풍자하는 말인데요. 본인이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해놓고도 도리어 매를 들고 나서는 적반하장격이다. 이런 속담도 이 한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근에 이 재판 관련해서 사실상 옥중 정치다, 정치 투쟁이다,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재판 출정을 거부하고 변호인단 사퇴하고요. 다시 말해서 사법에 의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부정하고 본인의 정치 투쟁에 나선 그런 양상인데요. 과거 22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전 대통령이 당시에 군사 반란 그리고 쿠데타 또 많은 시민들을 학살했던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그 상황으로 해서 재판을 받던 당시에 변호인단이 사임하고 또 본인들도 재판을 거부하고 옥중투쟁을 벌이고 단식투쟁하고 양상이 지금 똑같습니다. 22년 전 당시에 군사 반란을 꾀했던 이들이 당하던 모습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소한도 전직 대통령이라면 법의 절차는 정말로 준수하고 또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까? 최소한도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이 외국의 군사 독재자들을 변호하던 이들 소위 말해 딕슨 변호사하고 호세이니운 변호사.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네네. 그 딕슨 변호사 같은 경우에 영국 황실 변호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황실 변호사지만 그분이 맡았던 변호인들을 보면은 독재자들입니다. 그 일부겠죠. 그걸 전부 우리가 얘기. 네,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제가 파악한 리스트를 보면 한 10여 건을 보니까 영국 왕실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 주십시오. 영국 왕실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분이 맡았던 독재자들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면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최소한도 반성하고 또 앞으로 정말로 그런 과거의 최고 정치 지도자를 지낸 분의 기본적인 품격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한 그런 속담을 오늘 아침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법 절차 중시되는 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도 그렇고 현 정부도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얘기는 조자룡이 헌칼 쓰듯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돈이나 물건 같은 걸 헤프게 쓰는 경우를 비유해서 하는데 권력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권력을 절차를 하지 않고 쓰는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권력 행사에 있어서 아끼다가 삐 된다라고 하는 속담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쳐가지고 조자룡이 헌칼 쓰듯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둘 다는 결국은 속담이라고 하는 게 경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 정권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현 정권도 이런 속담들을 그 교훈 삼아서 좀 잘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자, 뭐 어쨌든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 했는데 지금 이제 국제 여론전도 펼치고 있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 정치 보복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법정 투쟁에서 여론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런 교수님.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그동안에 정말 대통령으로서 많은 보좌진의 보좌를 받으면서 국정을 운영했던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이 사실은 뭐 감옥에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지냈다면 최소한도 그런 절차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재판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우리 사법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교도행정 최근에 그런 교도행정 안에 계신 분들을 계셨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 정말 구치소에 있는 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 법무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물론 밖에서 먹는 것처럼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들 뭐 구입해서 사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양실조 얘기를 하고 또 지금은 다 온돌 매트 이 바닥에 가서도 따뜻하게 다 이 조치들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어디 뭐 찬 방에서 과거 뭐 일제시대 구치소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지금 시대에 맞는 의식,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랬는데 네. 이런 신임을 배신했던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정말 이런 입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박수를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도리어 이런 사법 절차 그리고 우리 국가의 이런 시스템 자체도 부정하고 있는 모습에서 더군다나 뭐 주말에 또 뭐 관련해서 뭐 집회까지 열리면서 이제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이 친박 진영의 이런 모임에 홈페이지에 떠올렸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최소한도 이제는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되고 빠르게 그 과거를 잘못된 과거는 정리하고 미래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단절의 양상들을 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빠르게 우리가 성찰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예. 김은석 부소장님. 뭐 CNN 보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 경로나 뭐 발언지가 박 대통령인지 진짜 박 대통령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어떤 경로를 했을지 이런 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사실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기 석방 프로그램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뭐 그래서 고의 지연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조기 석방을 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고 그래야지 사면이 가능한 거니까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목적과 수단이 안 맞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사실 들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노회찬 의원이 의도가 뭔지는 뭐 대충 알겠어요. 그러나 사냥감을 몰 때도 길을 열어주면서 몰아야지 사냥꾼이 다치질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사실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게 지금은 꼭 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구치소에서 계속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으면 그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가능은 하죠. 왜냐하면 지지자 그룹들이 지금도 뭐 법원 앞에 가면 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죄가 없다, 석방하라라는 이 강한 시위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를 결집하는 효과들이 있을 거고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 지지 기반인 뭐 TK 지역이라든가 일부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치권도 영향을 받긴 할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친박 청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친박 그룹 자체도 목소리를 아예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자유한국당 그동안에 목소리를 강하게 냈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들이 지지 그룹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치 전반으로는 이미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자유한국당도 이미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것 그리고 친박의 대표적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당에서 조치를 내리는 부분은 거의 내부적으로 일단은 합의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가장 강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당마저도 이미 사실상 새 출발을 공언을 하고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뛰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당이라든가 또 새 정부는 새로운 출발을 이미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본인의 구명과 지지 세력을 일정하게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예. 그러나 우리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은숙 저는 영향력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구치소에서의 정치적 메시지 때문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메시지가 없는 게 메시지일 수도 있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힘이 없는 관계로 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결국 동정론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인 메시지보다도 메시지가 없는 상황에서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 박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정부나 검찰에서 압박을 굉장히 지금까지 계속 몰아붙이면 그 반작용이 결국 정치적 영향력 파장을 더 키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검찰은 지금 뭐 지금 정말 그동안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권의 그 협조를 하기 위해서인지 아주 전방위적인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이렇게 충성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반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관리를 잘하는 게 형 정권이 잘 유지하고 지지율을 유지하는 그런 첩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옥중 발언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 특히 이제 바른정당의 통합파가 있지 않습니까? 자강파가 있고, 근데 통합파에게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홍준표 대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을 추진하면 어떻게 그게 좀 긍정적인 결실을 맺을까요? 바른정당 통합파. 저는 긍정적인 결실이 맺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지금 어려움, 특히 한국 보수 진영의 어려움은 예. 소위 말해서 그동안 얘기했던 박근혜 덫이라는 그 함정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보수진영 전반적인 지지율을 다 모아보면 약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 육박했던 지지율이 이렇게 반토막 나고 모이지 못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국가의 시스템이 완전히 총체적으로 마비되고 작년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 9개월 내지 10개월 동안 사실상 국정이 마비됐습니다. 대외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외교적인 채널도 당시 붕괴됐었고 지금 돌아보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됐었다고 볼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들이 결국은 촛불혁명이라는 최근에 뭐 독일의 재단에서 인권상을 받을 정도로 촛불에 대한 국제적인 그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빨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우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른정당도 역시 그런 최소한의 통합의 조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이 쌓아놓은 친박의 덫에서 벗어난다면 보수 진영이 나름대로 새로운 국민들에게 새로운 보수의 가치, 열려있고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한국 보수 진영이 다시 부활하고 진보와 보수 양축이 우리 정치를 견인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일부분 그리고 중도에 가 있는 보수 진영의 이 시민들의 표심 일부를 또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이것이 이 보수 진영의 부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김은석 부소장님. 사실 많은 분들이 합당 자체가 보수 진영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합당하는 게 화학적 결합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얘기를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기간이나 이런 동안에 협조를 하면서 정책 공조를 하면서 좀 신뢰를 쌓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합당으로 가는 것이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같은 그냥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만 가지고 과연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회의감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아까 통합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친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가 통합을 위한 명분이 되기는 굉장히 힘든 게 지금은 통합파에게 바른 정당을 깨는 명분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바른 정당은 둘로 쪼개지겠죠. 그러나 보수 진영 전체를 다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은 정확하게 10대 10으로 나뉜다고 그래요. 전망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10명을 지금 더 붙인다고 해가지고 교섭단체가 하나 없어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크게 변하는 거 없죠. 그렇죠. 120석을 넘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당이 된다라고 하는 명분인데 일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바른 여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어찌됐든 국민의당을 어떻게 할 그런 명분을 찾겠죠.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가뜩이나 현 정부에서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느끼는데 일당을 포기할 거라고 하고는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결국은 13명 이상이 돼야지 120석 이상이 되는데 그럼 선진화법의 저지선이죠.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 인식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둘째는 명분 자체도 그래요. 지금 국민들은 제3의 대안을 가지고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당 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제3의 대안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 국민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런 국민들의 바람은 또 무시해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지금은 무리하게 막 몰아붙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아가지고 숙성시킨 다음에 올해를 넘기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합당의 과정에 논의를 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바른정당의 자강파라고 불리는 유승민 의원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비밀 여론조사, 비밀은 근데 조사 결과가 다 아는데 무슨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른정당하고의 시너지, 통합했을 때 시너지가 제일 높은 걸로 나타났죠. 그렇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합쳤을 경우에는 20% 육박하는 아마 조사 결과 보면 19.6%로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약 5%를 제치 이런 조사 결과로 나왔던데 아마 이제 많은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당 자체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이제 비밀이다라고 한 것 같고요. 내용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의 함의는 결국은 일단은 국민들이 양당 체제가 되고 있는 데 대한 상당한 불신들 특히 보수와 진보로 너무 극단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두 당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적인 얘기들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의당도 사실은 상당히 내부의 이 분열의 가능성, 바른정당도 분열의 가능성. 그래서 사실은 새롭게 해체 모여를 하지만 양당의 진보와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모습에서 세력을 더 보태는 거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중도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지난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가 정치를 움직이는 그래서 극단적인 진보나 보수로 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 캐스팅 보트 역할들을 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일의 경우 가능하다면 이루어질 수는 있는 조합이긴 한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 때는 현실적인 명분과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요. 당장 그런
투명하게 보이는 진로를 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수치로 나타난 것과 실제 정치 현실 지금은 20%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막상 합쳐졌을 때 과연 그 현실적인 정치 세력이 20% 수준 육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의석수로도 역할을 하기가 쉬운 것인가. 예.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김은석 부소장님. 지금 사실 이런 논의가 국감 중에 있는 것들은 야당발 정계 개편이잖아요. 그럼 야당에서 활약을 해야 할 국감 중에 내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온다라는 자체가 국감을 김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국감이 정쟁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여당에서도 지원 작전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 내에 이런 여러 가지 분열과 통합이 이런 논의들이 국감 자체를 좀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 특히 바른당 같은 경우에는 26일 전후로 해가지고 통합 논의가 있다가 좀 미뤄졌는데 어찌됐든 국감 기간에 원내대표 바른정당이 교섭단체를 잃는다고 하면 원내대표도 없어지는 거고 상임위에서도 간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야권에서의 한 축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그럼 국감 자체가 굉장히 김이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고려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사실 야당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굉장히 피해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양당 체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3의 대안을 얘기하고 예. 그게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요구를 시스템에서 받아주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지금 지방선거 핫하게 붙는 바람에 이게 정계 개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왕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지방선거에 있을 개헌 논의를 좀 확실하게 하자. 예. 그래가지고 제3의 대안이 실질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의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런 고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언급한 여론조사는 국민의당의 국민정책연구원이 지난 13에서 14일까지 여론조사 회사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거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3.6%포인트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 다 됐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지금 막 시작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8시 42분 57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성산로 많이 밀립니다. 연희 나들목에서 2대 후문 방향으로 쭉 정체고요. 시속 10km 안팎입니다. 또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정릉 램프에서 연희 램프 구간으로 정체인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30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난지 나들목에서 반포대교 구간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 3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여파 때문에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통과하는 데만 15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신뢰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시간이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내놨는데 그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그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로드맵은요,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부가 선거 때 약속한 대로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81만 개 공공일자리가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결국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냐 이것이겠죠. 그래서 정부는 혁신형 창업을 촉진한다. 신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한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런 이제 정책들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인데요. 그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이윤 창출보다는 다 함께 잘 산다라는 사회적인 가치 창출을 중시하는 그런 시장 경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뭐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런 기업이나 조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소셜 벤처 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 5천억 원 규모의 전용 계정을 설정한다. 더 나아가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폐지하고 사회적인 기업이나 조합이 만든 제품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해 준다. 이런 어떤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일자리 문제 그리고 양극화 문제를 이제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이 자본주의가 이 양극화 때문에 사회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는 보완책으로 이 사회적 경제는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아주 큰데요. 그런데 예.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보완적인 수단이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문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들 보면은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시장의 구축 효과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건전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기존의 다른 기업들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국민 세금 부담이 많다는 것인데 이 사회적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속 가능성이 이제 없으니까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세금으로 연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회적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과거 정부들이 쭉 추진해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회적 경제 현황을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 한 1,700개, 협동조합이 15,000개 등등 해서 전체 15,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15,000개 중에서 4분의 3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부가 이제 자금을 지원해 줘서 연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민 세금 부담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경제에도 더 이제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현재 같은 어떤 사회적 경제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열어서 기준금리 동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조정을 했는데 지금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경기가 수출 증가 때문에 흡역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은 북핵 위기 때문에 불안 요인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3.0%로 올리고요. 반면에 이제 기준금리는 동결을 해서 계속해서 투자와 소비를 이제 활성화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으로 어제 그런 결과를 발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이렇게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다. 이것이 어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어떤 신호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연말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리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역전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금리를 안 올리면은
금리가 이제 거꾸로 역전이 되니까 미국 기업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엄청난 이제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성장률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우리 경제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런 어떤 입장을 이번에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말에 가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갚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아무래도 기업 투자도 위축되고요. 또 민간 소비도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중에 가서 이것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지금 경제 성장 전망치를 이렇게 낙관적으로 봤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낙관적으로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 연구기관들은 올해 2%대 경제 성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민간 그 경제 연구 기관들은 이제 한국은행 입장과는 좀 다른데요.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데는 2.7%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LG경제연구원은 2.8%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 투자은행들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2.8% 그리고 노무란 증권에서 2.7% 이렇게 되게 2.7% 후반에서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번 이제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수출 뭐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게 착시 효과라는 것이죠. 2015년에서 2016년까지 근 2년 동안에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이제 감소세가 컸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 건데 지난 2년 동안 수출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회복하면서 이제 성장, 이게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증가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해 위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앞으로 불안할 수도 있다.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장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 경기거든요. 근데 이제 파리 부동산 조치 이후에 이제 건설 경기가 지금 뭐 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3% 성장 어렵다. 뭐 이런 이제 논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상당한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는 가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경제가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9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9% 증가해서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봐도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실업급여 신청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해고당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작년 9월에 6만 명이었었는데 올해 9월에 6만 9천 명으로 15.9%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거의 5년 만에 최고치다. 뭐 이런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뭐 정부가 일자리 만들게 돼서 추경까지 편성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실업급여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경제가 성장률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결국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지금 성장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 3%도 안 된다. 이쯤 되니까 정부가 아무리 추경을 편성하고 돈을 투입해도 일자리가 안 늘어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특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데 이건 뭐 돈 풀어가지고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그런 정책인데 이게 성장 자체가 잠재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꾸 돈을 풀라라고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로서는 이게 왜 성장률이 이렇게 안 오르냐. 3% 가지고 뭐 넘느냐 안 넘느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로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였습니다. 400년 된 기와집이 마을을 이루고 마을을 관통하는 작은 강에는 유유자적 나룻배가 흐른다. 17세기 일본의 모든 것이 아직 그곳에 있다. 대한항공 일본 오카야마 주 7회 매일 오전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마스크가 없어도 밖에서 실컷 놀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콘덴싱 만들어요. 콘덴싱이 옳았다. 국가대표 보일러. 2016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보험을 올바로 복잡한 과정 없이 합리적인 보험료를 MG 새마을 금고에서 곧바로 더 든든한 상품으로 보장을 똑바로 전국 3,200개 지점에서 지금 바로 MG 보험의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들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최초가 최고를 만든다는 생각. NH투자증권의 새로운 시각. 최초로 핫해 이젠 최고를 할 때 우리가 만들면 인기 급등. 모두가 따라와 기세 등등. NH롭게 새롭게 NH롭게 새롭게. 투자가 새로워지면 NH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깨끗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고 순수하게, 올림픽 정신을 평창수에 담았다. 평창에서 태어나 세계인과 마실 물이기에 강원 평창수, 물의 원칙을 지키다. 원하는 음악을 듣고 싶다면? 기가진이 신나는 음악 틀어줘. 영화를 추천받고 싶다면? 기가진이 액션 영화 추천해줘. 화려한 액션 영화들이에요. 말 한마디로 영화 추천에서 음악 감상까지. 인공지능 TV 기가진이. 비플 테크놀로지 KT. 가입 문의 100번. LG V30. 너와의 일상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찍는 순간 영화가 되다. 새로움 여기서부터. LG V30. 왜 악사가 마이키즈 할인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죠? 아이를 위해 안전운전하면 사고날 확률도 줄어드니까. 악사 마이키즈 할인 특약. 지금 전화하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예, 한 주가 다 갔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